저는 한때 시아버지가 제 뱃속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오해야 싶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약 먹어라.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시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물컵을 제 입 앞에 들이밀며 알약이 담긴 손을 내미는 그 순간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은 남편과 둘이서 작은 투룸에 살았는데 6개월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시면서 시아버지가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저희 집으로 모셔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도 있는데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의외로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 동네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점심때쯤 돌아오고 집에서는 TV를 보시거나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뭔가를 적곤 하셨습니다. 말수도 적고 반찬 투정도 없고 우리 부부에게 간섭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약에 대해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고혈압 약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혈전 생기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시아버지는 본인 약통을 손수 정리하면서 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일별로 나뉜 약통 칸에 알약을 하나하나 옮겨 담는 모습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건강에 신경 쓰는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솔직히 말하면 기대를 포기할 때쯤 찾아온 소식이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떠있는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이미 목소리가 뒤집혀 있었고요. 정말이야? 진짜야?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남편이 회사 앞에서 컵라면을 먹다 말고 나왔다며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서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기 생겼어요. 시아버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한동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국그릇을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몇 분 뒤에 시아버지는 억지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나와서 잘 됐네, 축하한다. 한마디 하셨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아버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어 넘겼습니다. 아버지 원래 표현을 잘 못하셔. 속으론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느낌은 그날 이후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은 집 근처 대형 병원이었고 대기실에는 저와 비슷한 주수의 임산부들이 서로의 배를 보며 은근한 경쟁이라도 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회사 회의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고 시아버지가 병원은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라며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괜찮다고 말할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는
이미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제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신 전부터 혈압이 좀 있으셨네요. 가족력도 있고 체중도 조금 나가고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되세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태반 문제, 급작스러운 뇌출혈, 태아 발육부진 낯선 단어들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다 겁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자는 겁니다. 혈압 조절하는 약을 소량 쓰고 혈전 예방하는 약을 병행해야 해요. 요즘 나오는 약은 태아 안전성도 많이 검증돼서 안 쓰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보니까 임신 중에 약 먹으면 안 된다고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약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지금 사모님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아기도 같이 위험해지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꼭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제가 책임지고 권하는 겁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나올 때까지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건네받은 하얀 봉투 속에는 크고 작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이걸 다 먹어야 하나? 약국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린 제 옆에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봉투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챙길게.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니다. 이런 건 제때 먹어야 한다. 내 성격에 또 까먹을 것 뻔하다. 말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시선을 피하는 눈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집안 약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 저녁 8시, 2번은 꼭 지켜야 한다며 정확히 그 시간만 되면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라와 약을 들고 제 방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아침 거 빨리 먹어라.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덤벙대는 성격인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약봉투를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 준 원래 포장과 다른 이름 없는 비닐 봉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약색도 모양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버님, 이건 뭐예요? 병원에서 준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시아버지는 어딘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다시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다 똑같은 약이다. 괜히 신경 쓰지 마라. 어디서 난 건데요? 내가 아는 데가 있어. 병원보다 싸고 더 좋은 약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B- 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는 데라는 말은 이상하게 늘 불길한 냄새를 풍깁니다.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제가 임신한 걸 반대해서 어디 이상한 한약방 같은 데에서 몸을 가볍게 해주는 약 같은 걸 받아온 건 아닐까? TV에서 보던 임신한 며느리에게 몰래 약을 타먹여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는 끔찍한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그 방향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약 좀 더 독한 걸로 안 되나? 한 번에 끝나는 걸로, 응. 어차피 오래 끌 일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독한, 한 번에 끝나는 그 단어들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에 숨어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얘는 아직 모른다. 괜히 알면 더 복잡해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약만 잘 준비해. 얘는 아직 모른다. 그 말이 마치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하나의 결론만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내 아기를 없애려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또다시 약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일부러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어나라. 약 먹을 시간이다. 싫어요.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에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싫다는 거냐? 그 약 안 먹을래요. 왜? 그냥요. 기분이 안 좋아서.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의사가 꼭 먹으라 그랬다. 의사가 준 약은 어디 있는데요? 왜 이름도 없는 약을 먹으라고 하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약 봉투를 뒤로 감추듯 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 말은 분명 혼잣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시끄럽고 그냥 먹어라. 너는 몰라도 된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남편에게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나 무서워. 아버님이 자꾸 이상한 약을 먹으라고 해. 어젯밤에는 전화로 독한 걸로 해달라.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도 하셨어. 남편은 처음에는 웃으려다 제 눈물이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설마 당신이 임신했다고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시겠어? 그러면 왜 병원에서 준 약이랑 다른 걸로 바꿔요? 왜 자꾸 나한테만 약 먹어라 하세요? 아버님이 내 배 만지시면서 한 말 기억 안 나? 며칠 전 남편이 없을 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에 또 하나의 짐이 생기는 건가? 그게 진짜 그런 뜻이었겠어? 남편은 힘없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약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애엄마한테 먹으라고 하세요? 내가 뭘 알아? 요즘 병원에서 주는 약이 다 믿을 만한 줄 아냐? 다 장사꾼들이다. 제대로 된 데에서 구한 약이다. 어디서 구했어요? 어디? 그걸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책임진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답답한 대화였습니다. 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고성과 긴장감에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결국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처방해 주신 약을 잘 못 먹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다른 데서 구한 약을 자꾸 먹으라고 해서 의사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다른 약이요? 어디서 무슨 약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요즘은 몰래 섞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의사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하고 보호자분 꼭 같이 모시고 오세요. 이건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 처음으로 셋이 함께 진료실에 앉게 됐습니다. 저는 왼쪽에, 시아버지는 오른쪽에, 남편은 가운데에 앉아 어색하게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시아버지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께 아니 며느님께 다른 약을 드시라고 하신다면서요. 시아버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약 믿을 게 못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의원도 하고 오래된 약방도 같이 보는 사람인데요. 거기서 의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며느님과 아이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시는 겁니다. 도박? 그 단어에 저는 이상하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제가 가진 위험 요인들, 그리고 약을 안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습니다. 뇌출혈, 간질성 발작, 태아 사망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도 접한 사람처럼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알고 있던 공포를 다시 꺼내보는 사람처럼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난 뒤 시아버지는 갑자기 의자에서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말로 이 약을 안 먹으면 큰일이 나는 건가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걸 피하려다 더 큰 위험을 부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진료실 문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왼손으로 제 팔을 꼭 붙잡았고 시아버지는 약봉투를 든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난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의사 말 들으셨죠? 지금이라도 약은 병원 거 그대로 먹게 해요. 이상한 데서 구해다 주지 마시고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 다 했냐? 네, 그럼 잠깐만 방으로 좀 오련?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눈으로 괜찮겠어? 묻는 것 같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듣든 싸우든 이제는 피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장롱 옆 책상 위에 잘 정리된 약통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관절약 투명한 약통 안에 가지런히 놓인 알약들이 묘하게도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랍 하나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아해진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날짜들, 그리고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기록이다. 첫 페이지 구석에는 은숙약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약 기록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내 남편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집에는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시어머니에게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공장 다니면서 너희 시어머니랑 결혼했을 때 그때 처음 생긴 애였다. 그 애가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묘하게 메말라 있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내 시어머니가 혈압이 높았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동네 사람들 말 듣고 안 먹겠다고 버텼다. 임신했을 때 약 먹으면 애 벙어리 된다느니 무슨 일을 해도 약은 안 먹는다느니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었다. 의사 말도 안 믿고 동네 한의원 할머니 말만 믿더라. 시아버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느 날 밤 내 시어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쓰러졌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미 한쪽이 마비가 온 상태였다. 결국 뱃속에 있던 애도 같이 못 살렸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왜 약을 안 드셨냐고. 제발 그렇게 인터넷이나 소문만 믿지 말고 제대로 치료받으시지 그랬냐고. 그 말이 30년이 넘도록 귀에서 안 떠난다. 시아버지는 노트 페이지를 넘기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약 안 먹음. 머리 아프다고만 함. 내일 꼭 먹여야지. 그 아래엔 진짜 의사의 기록처럼 붉은 펜으로 크게 후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앰뷸런스 뒤에서 나는 계속 이 노트에 적었다. 약 먹이라고 빨리빨리 말렸어야 했다. 그냥 두지 말걸. 화를 내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일걸. 그 후로 나는 약을 믿게 됐다. 다시는 내 사람을 약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자기 약을 그토록 철저하게 챙겼는지, 왜 내 약 문제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왜 강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요하게 약을 권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화에서 말씀하신 더 독한 약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말은 뭐였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건 내 약 이야기였다. 네. 요즘 밤마다 가슴이 좀 이상했다.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래서 내가 모르게 병원 몇 군데 다녀봤다. 심장 쪽이 안 좋단다. 큰 수술을 하려면 몸이 버틸지 애매하다고 그냥 약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단다. 그 말 듣고 예전에 공장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 친구 동생이 대학병원 약제사다. 내 사정 얘기하면서 그냥 아프다 말고 가끔씩 턱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럴 때마다 한 번에 확 가라앉게 해주는 약이 없냐고 물었다. 저는 그제야 전날 밤 들었던 대화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말은 제 뱃속 아기가 아니라 본인의 극심한 통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아직 모른다고 하신 건 너 말이다. 시아버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알면 또 걱정할까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내가 편하게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내 애 낳는 것만 보고 싶었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품어온 의심과 원망이 한순간에 제 쪽을 향해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름 없는 약봉투는 뭐였어요? 병원 약이랑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의사 말이 내가 큰 알약 삼키는 걸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같은 성분인데 반으로 쪼개서 먹기 편한 걸로 바꿔달라고 했다. 내가 괜히 겁먹을까봐 굳이 말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오해를 만들었구나. 시아버지는 한숨과 함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을 참 못한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 섞인 이상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금 전까지 제 마음을 짓누르던 공포 대신 묵직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버님, 왜? 저 아버님이 저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기까지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줄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어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제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제대로 눈을 맞춘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것도 다 내 탓이다. 말 한마디 곱게 못해서, 웃으면서 한 번 말을 못해서, 내가 겁먹는 걸 보면서도 내가 더 큰 소리로 덮어버린 거다. 방 안에 길고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안에서 아직 작게만 꿈틀대는 아이가 왠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약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대신 아버님도 본인 약 꼬박꼬박 드셔야 돼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이 아이가 누구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죽는다고 그랬냐? 괜히 오해는 내가 다 해놓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약을 둘러싼 우리 집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침 8시, 저녁 8시가 되면 시아버지는 물컵을 들고 제 방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심하게 먹어라라고 내밀던 손 대신 이제는 제 앞에 약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 묻습니다. 힘들진 않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이랑 아기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남편은 그런 우리 둘을 보며 가끔 눈을 비비고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우리 집 제일 큰 약골이 나라니 참. 그러면 시아버지는 일부러 코웃음을 치면서 말합니다. 약은 약골이 먹는 게 아니다. 제일 지키고 싶은 애들이 먹는 거다. 시간이 흘러 결국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시아버지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 주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세요, 아버님? 안아보세요. 남편이 웃으며 말하자 시아버지는 갓난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약 잘 먹고 나와줘서 고맙다, 우리 손녀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공포, 억울함과 분노가 모두 그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약을 미워하면서 약을 믿게 된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약을 강요받는다고 오해했던 며느리. 우리가 서로에게 건넨 건 결국 독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는 용기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감기약을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약 싫어. 쓴 거 먹기 싫어. 그때 시아버지는 손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할아버지가 예전에 약을 안 먹어서 엄마를 얼마나 걱정시켰는지 알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약을 먹는다. 사랑하는 사람 오래오래 보고 싶으면 가끔은 쓰더라도 꼭 먹어야 하는 게 약이야. 딸은 조금 생각하더니 묻습니다. 그럼 이거 먹으면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나 오래 볼 수 있어? 그렇지. 결국 딸은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약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옛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의심에 눈이 멀어 내 앞에 내밀어진 손이 사실은 두려움과 후회의 끝에서 나온 것이란 걸 알아보지 못하던 그 시절의 저를요. 임신한 며느리에게 약을 강요하는 시아버지. 누군가 제목만 들으면 분명 고개를 젓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 말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그 제목 뒤에 작은 부제를 하나 더 붙여주고 싶습니다. 한 번의 잘못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남자의 서툰 사랑 이야기라고요.